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법륜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기대와 괴로움 그리고 관점의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일상의 무게를 좀 덜어내고 마음의 평온을 찾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지혜들을 뽑아서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하거나 무겁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의 핵심은 사실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과 불행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겪는 많은 실망이나 괴로움들, 그 뿌리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요. 현실 그 자체보다는 현실은 당연히 이래야 하는데 하는 우리 어떤 기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 기대라는 마음의 짐을 먼저 제대로 알아차리고 좀 내려놓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옛말이 정말 딱 떠오르네요. 기대가 물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현실이랑 딱 부딪혔을 때는 정말 깊은 상처나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기대의 실체를 조금 더 파헤쳐보면 좋겠어요. 네, 아주 적절한 사례가 있었죠. 그 호주에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청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 당연히 그만큼 경제적인 보상도 따라올 거고 그걸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정도 이룰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오셨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합리적이고 뭐랄까 당연해 보이는 기대인데요. 그렇죠. 근데 막상 한국 현실에 딱 부딪혀 보니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에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 이야기네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결과는 당연히 와야지 하는 생각. 사실 우리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에서 법륜 스님이 핵심을 딱 짚어주셨어요. 그 청년한테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자기가 노력하면 반드시 경제적인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칙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고요.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거나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도 반드시 날 좋아해야 한다. 이런 식의 절대적인 법칙은 사실 없거든요. 물론 노력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결과를 100%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현실에서 딱 이런 상황을 만나면 세상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했나? 하고 자책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중요한 건 세상이 내 기대나 내 바램대로 꼭 움직여주지는 않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왜곡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져야 해 하는 그 기대를 살짝 내려놓을게. 그때 비로소 현실을 탓하면서 에너지를 막 쓰는 대신에 주어진 상황을 긍정하고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청년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의 7년 경험을 실패한 기대의 증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쓸 수 있는 되게 귀중한 자산이구나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관점의 전환이군요. 기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 기대가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좋은 사람 콤플렉스 이야기가 특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좋은 엄마, 좋은 선생님, 좋은 딸, 좋은 직원 이런 좋은이라는 딱지 있잖아요. 여기에 집착하는 게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저 사람 좋다 이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실제로 그 자료 안에 보면 주은 선생님이라는 평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내가 수업 준비가 좀 부족했나 이런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병과를 낸 중학교 선생님 사례가 있었죠. 또 다른 사례로는 직장에서도 완벽하고 집에서도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늘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워킹맘 이야기도 있었고요. 겉으로 보기엔 좀 다른 상황 같지만 두 분 다 결국 나는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나는 모모하게 보여야 한다는 어떤 외부 기준에 맞춘 기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은 똑같아요. 어휴, 정말 남의 얘기 같지가 않네요. 그럼 이런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하는 건가요? 법륜 스님의 조언은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또 명쾌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엄마가 된다, 좋은 선생님이 된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시고 그냥 월급쟁이라서 월급 받아먹는 값만 좀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그 좋다는 게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고 좀 모호한 평가 기준이잖아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맡은 역할, 그러니까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엄마로서 아이를 돌보는 그 기본적인 역할 자체에 충실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완벽해야 한다. 혹은 좋은이라는 타이틀을 꼭 얻어야 한다는 그 기대를 탁 내려놓는 순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엄청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긍정하고 주어진 역할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대라는 게 어쩌면 실체가 없는 환상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법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외부의 평가나 기대에서 좀 안으로 돌려서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창,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보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이 관점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에는 원래 뭐 좋고 나쁨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이걸 긍정적인 일이다, 부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오직 그걸 경험하고 해석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좌절과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의 힘을 이해하는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정말 중요해요. 구체적인 예로 그 자료에 나왔던 재개발 갈등 사례를 들 수 있겠네요. 평화롭던 동네에 재개발 계획이 딱 발표되니까 한 주민분께서 개발업자는 이익에 눈먼 악당, 그리고 자신과 이웃들은 동네를 지키려는 선한 피해자, 이렇게 딱 규정하고 엄청난 분노와 스트레스를 겪으셨다고 했죠. 네, 바로 그 상황에서 스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어요. 이걸 선과 악의 대립, 이런 구도로 볼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보라는 거죠. 스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리거나 나는 바르고 그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고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원하는 거고 주민들은 지금의 평온한 삶을 지키고 싶어서 개발을 반대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 절대적인 선악이나 옳고 그름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른 욕구와 입장이 부딪히는 것뿐이죠. 아, 그렇게 관점을 바꾸니까 저 악당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는 그런 소모적인 분노 대신에요. 아, 우리의 요구는 이건데 저쪽 요구는 저거구나. 이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건설적인 고민으로 나아갈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게 단순히 마음 편하자고 하는 어떤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재개발 사례 같은 경우도 막 분노하는 대신에 시의 관련 정책은 어떤지,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 바른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다든지 훨씬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관점의 전환이라는 게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관점을 바꾸는 힘이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나이 듦에 대한 관점도 혹시 바꿀 수 있을까요? 주름이나 흰머리 같은 신체 변화는 물론이고 이제 젊음을 잃어가는구나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역시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경험될 수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스님은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고 비유하셨죠. 봄꽃의 그 화사함과는 다른 어떤 깊이라든지 원숙함, 세월이 만들어낸 품격 같은 게 있다는 의미죠.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나이 듦의 아름다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굴의 주름이나 흰 머리카락을 늙었다,
노세의 상징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삶의 경험과 지혜가 쌓인 어떤 훈장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건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 아닐까요?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늙으면 몸이 아픈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픈 것이 정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아픈 것에 대해서 막 한탄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아, 내 몸이 이제 자연의 순리대로 변화하고 있구나 하고 좀 담담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 여전히 건강하게 잘 기능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신체적인 노화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노욕이라고 하셨어요. 이 노욕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더 가지려고 집착하고 또 노하려 할 것을 놓지 못하는 그런 불필요한 욕심을 의미하는데요. 편안하고 평온한 노후를 위해서는 오히려 과도한 욕심, 예를 들어서 지나친 과로나 과식, 과음 이런 걸 피하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쉽게 상처받는 문제도 결국은 이 관점하고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일을 참 늦게 하네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기분 상하기 쉽잖아요. 내가 무능력한가? 혹은 나를 얕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이 말을 그냥 단지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일 처리 속도가 빠르구나 라는 객관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비난의 그 날카로운 가시는 사라지고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어떤 차이만 남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와, 그 발상이 되게 신선한데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기대 그 자체를 내려놓는 게 핵심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애초에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겠다는 기대는 사실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역사상 위대한 성인들조차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피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비난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나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평가는 각자의 자유다. 이걸 인정하고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감정을 소모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런 관점의 전환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욕망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끝없이 뭔가를 원하고 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족스러워하는 이 욕망이 관점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면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 혹은 무언가를 향한 집착과 딱 마주하게 되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좀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면서 그 방법을 스님께 물었다는 이야기요. 그러자 스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셨다고 하죠. 그건 마치 뜨거운 불덩어리를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아이고 뜨거워 이거 어떻게 놓습니까? 하고 묻는 것과 같다고요. 뜨거우면 그냥 반사적으로 탁 놓게 될 텐데 왜 굳이 방법을 물었을까요? 정말 놓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스님의 통찰은 바로 그 지점에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놓는 방법을 몰라서 못 놓나? 놓기 싫어서 안 놓나? 뜨거운 줄 알면 어떻게 놓는다? 그냥 놓는다. 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방법을 묻는 건 사실 그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그 문제의 핵심 원인이 되는 욕망이나 집착.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덩어리 자체를 놓기 싫어서 여전히 그걸 가지고 싶어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불덩어리는 놓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그 욕망 혹은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그냥 내려놓는 데 있다는 거군요. 방아착, 방아작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의미겠네요. 그렇습니다. 방아착은 불교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바로 내가 꽉 쥐고 있는 그 뜨거운 욕망 자체에 있다는 걸 온전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떤 복잡한 기술이나 방법 없이도 그냥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은 어려운 테크닉이나 무슨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고통의 본질을 딱 직시하고 근본 원인이 되는 욕망을 내려놓는 아주 단순함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 관계에서 겪는 많은 고통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보내주신 자료 중에 남편의 외도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아내분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18년 전 남편의 행위 그 자체라기보다는 나는 남편에게 배신당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그 깨어진 기대, 그리고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미움과 분노라는 현재의 마음 상태, 즉 과거에 대한 집착과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 이것도 일종의 욕망이죠. 이런 것들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을 쭉 돌아보면요. 결국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현실과 다른 나의 기대가 실망과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고통스러운 현실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 있는 그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냥 놓아버리는 방아착의 지혜까지.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네요. 네,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을 향한 그 끊임없는 기대, 예를 들어 늘 성장해야 하고 늘 긍정적이어야 하고 늘 모든 것을 단번에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좀 엄격한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복잡한 방법이나 거창한 깨달음을 막 추구하기보다는요.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지금 상황이 이러하구나 하고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쉽고도 깊은 수행이면서 평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꾸준한 성찰과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